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정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또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역사적인 음악 예술관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살짝 벗겠습니다. 네.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서초 사회적 경제에서 예술과 놀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의 타이틀을 정한 거는 서초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익 현상 해소하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우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예술단체 서울 사회적 경제 주관을 동안에 네 분만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 음악에 관련된 부분을 시작할 거고요. 음악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아무래도 음악은 시간 예술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정서적인 느낌, 그다음에 청각 예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술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소리를 듣고부터 뭔가 소리에 대한 변화, 변화가 생기면서 이 음악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모실 분은 서다법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단장 김희준 단장을 모실 거고요. 아마 16세기부터 아마 그런 아마 음악의 변천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아마 그걸 소개해 주실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 장소가 아트리의 컬처팜인데 앞에 보시는 단상 있죠. 여기 카메라가 지금 저 안 잡혀 있지만 이게 지금 1919년도 김인현 때 제작된 미국 축음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뒤에 보시면 음악에 대한 느낌 다 있죠. 그 느낌에 따라서 오늘 역사적인 첫 테이블 김희준 단장을 모셔서 가겠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기술 김희준입니다. 오늘 저는 클래식 음악으로의 여행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변천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 낭만,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그 작곡가 대표적인 작곡가 그리고 그 작곡가의 음악 그다음에 그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서 영상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크게 클래식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하고요. 그 음악에 대한 명언들을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이란 정의를 우리는 소리를 재료로 음의 배합에 의해 사람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예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음악의 발달사는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그다음에 바로크, 그다음에 고전, 낭만, 그다음에 이제 근대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연구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란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 그러니까 1600년부터 1950년대 유럽의 대중음악을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이 주는 효과를 보면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사회성 향상 및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감이 증진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로크 시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그러니까 17세기인데 이 바로크 시대의 특징은 중세 음악,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안 성가를 중심으로 했다면 단선율이라는 개념에서 음악의 구조적인 완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완성은 장조, 단조 등 조성음악이 이제 발달이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면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바흐, 그 다음에 핸델, 그 다음에 비발디가 있습니다. 악기 형태를 보면 소나타, 합주 협주곡, 그 다음에 이제 콘체르토 형태로 많이 이제 악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연주 장소는 주로 이제 왕실, 궁정이나 연회 때, 그 다음에 성당이나 교회 미사 예배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바로크 시대 3대 작곡가를 말씀드리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흐는 주로 교회 음악과 미사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핸델은 이제 서양의 음악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 핸델은 여성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음악적인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발디 작곡가는 사실은 원래 직업은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기 작곡가로 저희한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그 성직자로서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빨간머리 신문지문으로 유명한 그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음악을 좋아해서 미사를 보지 않고 그냥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간머리 신부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비발디는 원래 직업은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인 연주 형태를 보면 주로 실내악하고 소규모 위주로 음악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이제 음악을 한번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바흐의 대표적인 곡은 지선상의 아리아, 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그 다음에 토카타와 푸가, 그 외에도 많은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선상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 지 현반을 사용하도록 편곡된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는 바흐의 유명한 토카타와 푸가. 토카타의 푸가는 오르간의 대표적인 음악이고요. 바흐의 가장 개성적인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고요. 사실 국내 공연장에 그렇게 많이 흔히 있는 악기는 아니고요. 사실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어머니 핸델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오라토리오 메시아도 있고 왕궁의 불꽃놀이, 그 다음에 오페라 리날도,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이제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한번 영상하고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이거는 영국에서 축제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음악입니다. 한번 왕궁의 불꽃놀이 한번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웅장하지 않고 성악곡, 노래곡으로 한번 들릴 텐데, 원래 원곡은 소프라노가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카운터 테너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를 한번 카운터 테너의 노래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곡은 이제 그 소프라노 곡인데 이게 이제 카운터 테너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귀에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친밀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로크 시대의 3대 작곡가 중 비발디, 그러니까 빨간머리 신부님. 대표적인 4개를 하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중에 저희가 여름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챔버, 그러니까 현악기 위주로, 아니면 솔로 위주로 그런 오케스트라의 바로크 시대의 편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로크 시대 다음으로 18세기 이제 고전파 시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대의 특징은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형식에 맞고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자연스러운 형식이 대부분 우리 고전 음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하이든,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 사실 베토벤은 이 고전 시대하고 낭만 시대로 걸쳐 있는데, 사실 이제 영향을 줬지,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얘기할 때는 고전파 시대 작곡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파 시대 3대 작곡가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기 편성은 아까 바로크 시대보다 좀 커진 이제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실내악, 현악상품 등 다양한 편성으로 되어 있고요. 연주 장소는 왕실, 성당, 민중극장, 그 다음에 음악 애호가 모임 등 다채로운 곳에서 공연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전파의 3대 작곡가 중에 하이든을 말할 때 우리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하이든은 교향곡 100곡 이상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음악의 신동이라는 모차르트,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뜻이 신이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으로 그 사람은 그냥 무슨 의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악보를 그려서 줬을 정도로 그렇게 타고난 천재 작곡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토벤, 귀가 멀어져 가는 그 베토벤 혹시 아시죠? 베토벤은 총 9개의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던 건 3번, 5번, 6번, 9번. 베토벤의 교향곡 총 9개 중 이 4가지는 꼭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교향곡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3번은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영웅.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그냥 교향곡 5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운명 교향곡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5번 교향곡이 있고요. 그리고 6번은 전원. 그 다음에 9번은 합창. 이 합창 교향곡 같은 경우는 베토벤이 기가 완전히 청력이 다 잃었을 때 작곡된 그 곡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3번 영웅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한테 이제 베토벤이 곡을 헌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독재를 일으키니까 이 곡을 취한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만 운명 교향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빰빰빰빰 이 음악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데 결론은 자신의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이제 이 시대까지는 그냥 뭐 곡을 써주고 뭐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 후원자한테 주고 그랬는데요. 역사상 보면 이제 베토벤이 유일한 직업적인 작곡가입니다. 돈 받고 곡을 써주는 베토벤이. 이 시대, 고전파 시대의 음악 형태는 규모가 좀 커져서, 한 100인 정도. 그 다음에 서정적인 우아함이 특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전파 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대표적인 곡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대표적인 곡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놀란 교향곡이 있는데요. 이 놀란 교향곡은 연주 중 자고 있는 청중을 한번 놀래키기 위해서 그냥 뭐랄까, 장난기가 발동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제목이 놀란교향곡이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놀란교향곡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모차르트인데, 신이 선택한 자,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에서 할 텐데, 모차르트는 오페라도 많이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주곡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클라리넷 협주곡은 딱 한 곡 쓰고 적었거든요, 모차르트가. 그 천재 작곡가가 다른 곡들은 다 많이 썼는데, 딱 한 곡 쓰고, 더 이상의 역사상 협주곡이 없는 건 클라리넷 협주곡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모차르트의 케일 남박 622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음악인데, 지금은 1악장을 한번 잠시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악성 베토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멸의 베토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총 9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마음의 문,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는 운명 교향곡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우리가 이제 베토벤의 3대 소나타라고 얘기하는데, 3대 소나타는 비창, 열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광 소나타가 있는데, 월광 소나타 하면 그 피아노 부분을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대에 이제 지금 베토벤까지 들어보셨는데, 이제는 그 바로크 시대보다 오케스트라 편성이 커져가지고 고전 시대는 이제 이관 편성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관악기하고 현악기 비율을 따질 때 관악기 한 명당 현악기 4명 이렇게 사운드를 책정을 하는데, 이관 편성으로 늘었으면 규모도 커졌겠죠.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니까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뭐 호른, 트럼펫, 트럼본. 그러니까 이제 첼로도 뭐 2배 이상 늘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규모가 그만큼 고전 시대에는 오케스트라 규모가 되게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고전 시대 이후 낭만 시대인데, 낭만 시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고 또 그러니까 후기에 가서는 이제 장르가 조금씩 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전기 후기로 나눴습니다. 전기 낭만파 시대는 19세기 전기인데요. 특징으로는 시적인 거하고 회화적, 그다음에 극적인 감정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전기 낭만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슈베르트, 슈만, 그 다음에 쇼팽, 멘델스존이 있는데, 사실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은 작곡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곡가들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편성으로는 이제 그 슈베르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니까 가곡, 관현악, 실내악, 앙상블 위주의 편성이고요. 연주 장소는 아까 바로크 시대처럼 소규모 극장 위주의 연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호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친분 있는 파티나 이런 데서 많이 공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의 슈베르트는 독일 가곡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슈만, 로베르트 슈만 같은 경우는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하고 가곡을 많이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쇼팽, 우리 조성진이 가서 1등에 쇼팽 콩쿠르스 1등 했잖아요. 이렇게 세 작곡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낭만파 시대는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사실 뭐 오페라도 활성화되어 있고, 전기 낭만파 시대는 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의 작곡가 외에도 많은 작곡가 있지만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후기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는 표제음악에 나타난, 표제음악이라는 거는 곡의 제목을 붙인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베토벤 말씀드린 것처럼 베토벤 3번은 영웅인데 5번은 그냥 베토벤 5번 교향곡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심포니 5번, 넘버 5번. 근데 영웅이라는 거, 에로이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우리가 표제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페라의 전성기. 왜 후기 낭만 시대 오페라의 전성기가 오게 됐냐면 베르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그 외에 이제 뭐 리스트, 브람스, 생상스도 있지만 베르디가 오페라를 활성화시켰고, 또 이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일단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고요. 가장 음악계에서 영향을 남긴 게 뭐냐면 피아노 작곡 기법을 연구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독일의 3비 작곡가로도 유명한데요. 3비 작곡가는 독일 사람 중에 B로 시작하는 세 명의 작곡가인데, 처음에 누가 있냐면 바흐, 아까 음악의 아버지라고 했던 바흐,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
베토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람스, 이 세 명의 작곡가를 3비 작곡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디는 오페라의 거장이고 이탈리아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후기 낭만 시대의 작곡가들의 음악을 좀 들어볼 텐데, 일단 슈베르트, 일단 미완성 교향곡은 사실 2악장으로 끝난 악장이고요. 완성이 되지 않은 교향곡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미완성 교향곡이 있고, 그 다음에 송어, 그 다음에 마왕.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들려드릴 거는 송어. 그러니까 송어에 대한 그 얘기가 옛날에는 꽤 많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숭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리 그 7080 가수분이 숭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슈베르트는 모차르트하고 좀 틀려서, 모차르트는 장난기가 많아서 그냥 곡을 써달라면 이렇게 그려주면 그게 곡이 되는데, 슈베르트는 그런 능력은 없었고, 사교성도 없어서, 그러니까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돋보기 안경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숭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송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숭어는 바닷고기를 우리는 숭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송어는 민물고기. 그래서 역사상 보면, 슈베르트가 이 곡을 쓴 게, 숭어가 아니고 송어를 위해 쓰는 건데, 그리고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너무 못생기고, 자기가 까먹지 않으려고, 잘 때도 안경을 쓰고 잤대요. 그 안경을 쓰고 자면서, 꿈속에서 무슨 아름다운 가사나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까먹지 않고 적으려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자는 걸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슈베르트하고 모차르트하고 차이점은, 모차르트는 그냥 그려서 주면 그게 곡이고, 슈베르트는 자기가 노력한 작곡가거든요. 자면서도 까먹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이제 슈베르트의 송호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테마하고 바레이션으로 연결된 건데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어를 들어보셨는데, 그 송어가 그 강가에서를 막 뛰어노는 그런 걸 이제 악기로 표현한 거고요. 사실 모차르트도 단명했지만 슈베르트도 단명을 했거든요. 31세에 죽었어요, 슈베르트가요. 되게 이제 천재 작곡가들은 빨리 죽는다는 설이 있고, 한간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작곡가들이 9번 교향곡을 쓰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9번 이상을 쓴 작곡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대 이후에 나올까? 왜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하이든 같은 경우는 교향곡이 아버지 100곡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9번이 징크스라는 얘기도 있는데, 베토벤도 9번 쓰고 죽었거든요. 지금 이게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미완성이 8번으로 했는데 9번 교향곡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8번이 우리가 이제 미완성 교향곡을 8번으로 했는데 9번 교향곡 다음으로 이렇게 출판이 돼가지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브람스, 그러니까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브람스에 대해서 음악을 들을 텐데, 브람스 같은 경우 사실 음악의 깊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음악 매니아들은 사실 브람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그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자장가라는 게 있거든요. 브람스의 자장가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 자장가는 브람스하고 같이 있던 그 합창단원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곡을 썼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그러니까 알려진 곡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브람스의 자장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오페라를 많이 작곡한 베르디가 있는데,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심 서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귀에 익숙한 음악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릴게, 이제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것도 이제 표제 음악인데 이탈리아라고요. 이탈리아 문화를 바탕으로
멘델스존이 작곡한 곡인데 이탈리아 심포니라고도 우리한테 많이 그러니까 친숙한 곡입니다. 그럼 교향곡 4번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 중에 생상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생상스의 서주아 론도 카프리시오스라고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바이올린 사라사테를 위해서 작곡된 곡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서주아 론도 카프리시오스 한번 이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낭만파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어보셨는데, 낭만파 시대는 이제 고전 시대보다 또 악기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막 이제 막 1000명까지도, 합창단까지 포함해 1000명까지도 늘어나는데, 아까 이제 바로크 시대 1관 편성, 그 다음에 고전 시대 2관 편성, 낭만파 시대 들어서 4관 편성까지 들어갑니다. 4관 편성이라는 건 관악기가 4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파 시대의 오케스트라 규모는 되게 걷잡을 수 없이 웅장해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대와 현대인데, 근대와 현대는 19세기 후반부터의 음악을 저희가 근대와 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곡가분들, 현대 작곡가분들의 이제 성향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옛날의 고전 음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음악이 아니다. 이런 작곡가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계속 창작을 해야지 작곡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음악은 고전에서부터 이제 왔는데, 바로크 시대는 너무 이제 종교 음악이었고, 근데 고전 음악이 우리한테 듣기가 편하고, 낭만에는 이제 서로 대화하듯이 표현 같은 거를 낭만 시대에 많이 한 거고요. 근대와 현대 와서는 인상주의하고 표현주의, 그 다음에 원시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모호한 조성과 음색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12음급법 조성이 없는 가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음급법이 아닌 그 이상의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근대와 현대 가서는. 그 다음에 강렬한 리듬과 음색으로 원시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게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작곡가로는 너무나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이렇게 열거하기는 어렵고, 차이콥스키, 말러, 프로코피에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드뷔시, 델리우스, 레스피기, 라벨. 라벨은 우리가 이제 볼레로 작곡자로 유명하게 사람인 걸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뷔시, 인상파 음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그러니까 영상 속 음악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영상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돼, 잘 안 맞긴 한데,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 엔니오 모레코레 작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교사가 갔다가 원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음악으로서 이렇게 교감하는 건데,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오보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보에라는 악기의 특징을 제일 많이 보여준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보에가 오케스트라를 튜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보에란 그 악기 자체가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음의 변형이 가장 최소하기 때문에 오보에가 기준점을 맞추는 거, A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에 맞추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 거 이제 그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된 우리가 카를로스 카르델이라는 작곡가인데요. 여인의 향기 OST도 유명한 건데, 사실 이 음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나서 탱고가 완전히 붐이 이를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곡, 이렇게 포르 운나 카베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파가니니의 악마의 발레리는 영화로 유명한 건데, 이 음악은 사실 이 영화는 실질적으로 연주자가 진짜 데이비드 가렛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진짜 이거를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이걸 한 건데, 한번 이걸 한번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많이 연계되면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들려드린 이 파가니의 악마의 바이올린은 카프스 24번 바이올린 연습곡 같은 그래서 무반주곡인데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라이브로 실제로 연주자가 연주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엘가 일풍당당 현주곡이 있는데 이 엘가 일풍당당 현주곡은 셰익스피어 오델로에서 착안해서 엘가가 이 곡을 작곡했는데 영국에서는 이걸 엘가 일풍당당을 제2의 국가로 부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한번 엘가의 일풍당당 현주곡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사실 이 중간에 트리온 부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트리온 부분은 VIP 입장할 때 뭐 대관식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음악이고요. 앞부분은 사실 그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엘가 일풍당당 현주곡을 들려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1812년인데 이 1812년 이 곡은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유일하게 나폴레옹 침공을 막거든요. 전쟁의 승리를 하거든요. 이걸 기리기 위해서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곡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이 1812년 영상하고 맞춘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클래식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신체적인 반응과 정신적인 반응이 있는데 신체적인 반응은 신경활동에 영향을 주어 성장 발육이 좋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이제 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영국의 지하철역에다가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더니 그래서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그 친구들이 이런 어떤 반감을 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좀 욱하는 이런 게 감소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반응으로는 두뇌 개발과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창의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클래식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작곡가분들이나 세계적인 이제 저명 인사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을 남긴 건데, 셰익스피어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빈스키라고 불세를 작곡한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는 음악은 인간이 현재를 인식하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은 특이하게 얘기를 했는데, 음악은 남자의 가슴으로부터 나와 여자의 눈물을 자아낸다. 그만큼 이제 마음의 동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윌리엄 콩그리브는 음악은 야만적인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신기한 힘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분이 이렇게 뭐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니체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만큼 창조적인 거를 좀 강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를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느끼는 거는 그만큼 음악이 대단하다는 거, 그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서울 페스티벌 김희준 위원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소주에서는 그 퀄리티 강의를 저희 당시 준비했는데, 실시간 중계에서도 코로나가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은 사실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콘텐츠 차단이 나서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진 점 양해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합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회적 경제가 예술로서 제가 사회에 대한 문제를 풀라고 노력하는가, 그 부분은 이제 4강까지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연구나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개념, 미술하시는 분이나 왜 우리가 사회적인 접근이 예술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느끼실 겁니다. 예술은 돈도 필요 없고 명도 필요 없고 우리 관계가 음악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밀접되어 있고 서로 연대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된 강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약간 타이밍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현장 라이브 하는 좀 약간 약합니다. 그렇게 기여를 하면서 다음은 이제 조미 이사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간과 여기에 보시는 공간이 여러 그 작가들의 작품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큐레이터 분이 점점 갈수록 또 다른 예술의 장르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이 함께하는 어려우신 분이나 좀 힘드신 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소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좀 부족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